부산 여성 NGO 연합회 상임대표 김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여성 소상공인 양성평등을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여성 소상공인 4차 산업혁명과 메타버스 알기 고영삼 동명대학교 교수님 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체 15시간 중에서 저는 한 30분 정도 짧게 전체적인 큰 흐름들을, 예, 현대사회가 어떻게 이 메타버스 4차 산업혁명 이렇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큰 흐름을 설명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세상이 디지털화로 막 빨리 가고 있잖아요. 엄청난 속도로 가고 있는데 실제 생업에 바쁘다 보면은 세상은 젊은 애들은 막 디지털화로 확 가고 있는데 나는 기존의 방법을 반복하면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아이고 세상이 다 그래 뭐 경기가 침체하니, 사실 경기가 침체하고 경기가 안 좋아서 내가 사업에 성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세상 변화를 흡수를 못했기 때문이죠.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차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좀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고. 그래서 제가 초반에 큰 흐름들을 좀 말씀드리고 나면은 그 다음 우리 박재현 본부장께서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블로그, 유튜버, 또 뭐 엑셀,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실 때, 사업을 하실 때 그 기술을 내한테 맞도록 어떻게 적용시킬까, 이제 그런 것을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짧게 한 30분 동안 말씀드릴 것은 여성 소상공인 4차 산업혁명과 메타버스 알기인데, 메타버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는 사실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냥 큰 흐름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4차 산업혁명 메타버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엔드 신기술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이엔드라는 것은 신기술, 최첨단 기술, 첨단 기술, 최신 기술 하는데 그 모든 기술 중에서 최고의 성능을 가진 기술, 뭐 이런 것을 통칭해서 하이엔드 신기술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기술들을 사실 다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기술자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대로 일이 있기 때문에 다 알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그 어떠한 변화의 물결이 확 기가 막 도는 것 중에서 나의 사업에, 나의 생업에 연관되는 것들은 알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눌 이야기는 그러한 많은 기술들 중에서 메타버스 신기술, 다음에 우리 주변의 메타버스 신기술 서비스, 다음에 메타버스 신기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의 신기술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메타버스 신기술이란 여기서 말하는 메타버스라면은, 메타와 비슷한 게 메가도 있죠. 그죠? 메가시티, 뭐, 메가마켓. 그것은 메가는 크다는 뜻이죠. 그죠? 크다는 뜻인데, 메타는 초월해 있다. 좀 가상적이다. 뭔가 현실 속에 있지만은 뭔가 그보다도 더 어떤 초월되어 있는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용어고, 유니버스 이것은 이제 현실 세계인데 현실 세계를 초월해 있는 것,
이것을 그냥 합해갖고 메타버스라고 해요. 메타버스. 그래서 메타버스의 등장은 이제 닐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서 이 용어를 썼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썼던 애언가적 그런 것들이 실제 세계 속에서 이제 사용되게 돼버린 이제 그런 것이고, 여기에 메타버스의 발전은 기술, 디지털 기술이죠, 그죠? 인터넷 기술, 이거하고 가상 기술, AR, VR, MR이라고 하는 가상 기술. 다음에 이것이 여기서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전부 다 우리 컴퓨터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컴퓨터 연결된 것이 인터넷으로 전 세상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제 초연결 통신 기술. 이래서 이런 기술적인 요인들과 다음에 이게 메타버스가 이제 확 이렇게 닐 스티븐슨이 그렇게 말했지만은 뭐 그런가 저런가 하고 이게 뭐 10년, 30년 후에 올 수 있는 그 세상이 확 당겨진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만날 수 없다. 만날 수 없으니까 뭔가 현재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한 30명 정도 만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꼭 코로나 위험을 무릅쓰고 만나야 돼. 우리가 만나는 회의실 이 공간 자체를 여기다 넣을 수 없을까? 라고 하는 이 비대면 욕구. 가상세계 플랫폼으로 이해하는 메타버스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 메타버스를, 그럼 메타버스를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알 듯 하기도 하고 또 모를 듯 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메타버스는 크게 4가지 유형이 있다. 그래서 한 개는 뭐냐면은 여기서 복사를 하나는 이 오프라인이 있고, 우리가 있는 오프라인이 있고, 이쪽은 가상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밑에는 그 오프라인이나 가상 공간을 그냥 복사해버리는 것이 있고, 하나는 그 위에 덧씌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덧씌우는 것과 복사하는 것, 가상 공간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하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굉장히 익숙한, 그러나 사실 내 영업을 위해서는 활용해보지 못한 것들도 있죠. 이겁니다.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자, 이 같은 경우는, 그보다도 더 많이 사용해 본 게 내비게이션. 오프라인에 있으면서 오프라인에 있는 이런 것을 그냥 거울처럼 가상 공간에 옮겨놓은 거. 이게 이제 거울 세계. 이게 내비게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오프라인에서 가상 공간, 우리가 또 한 개 많이 쓰는 게 이제 페이스북,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것은 가상 공간에 있으면서 뭔가 좀 더 강조해갖고 입혀놨다고, 표현이 정강이라는 것이 아구멘트, 이게 좀 어찌 보면 좀 어려워요. 어쨌든 가상 공간에서 뭔가를 하나에 올려놓고 거기서 우리가 뭔가를 글도 적고 사진도 올리고 한다. 이제 그런 게 라이프 로깅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메타버스, 새로운 메타버스는 뭔가? 우리 이 메타버스는 이왕 알아왔던 것이고, 새로운 메타버스가 이제 이거죠. 예, 실제 세계와 닮은 가상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는 이제 기술. 그래서 메타기술, 신기술 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메타버스 기술을 아까 4가지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것보다도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본 것은 이 메타버스를 포함한 또 다른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가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특성은 이 이제 인공지능이 있고,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가 있고, 드론이 있고, 다음에 비스 있고, 아주 선진적 로봇, 요즘 안드로이드, 사이보그, 로봇, 빅데이터, 또 IoT, 3D 프린팅, 나노 테크놀로지, 바이오, 이런 기술들이 한꺼번에 지금 확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들을 일일이 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 생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에, 오늘 이렇게 이 용어들을 좀 보시고, 나의 삶에, 나의 활동에 어떻게 도움받을지에 대한 것은 항상 이렇게 길을 세우고 지내기를 여러분들 바라고요. 김영숙 회장님께 방금 소개받은 박세현 본부장입니다. 부산디자인진흥원 심볼 로고고 디지털 에너지라고 하는 오늘 강의할 내용의 어떤 핵심 가치를 이제 디자인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한 표현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메타버스와 디자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앞서 우리 고영삼 원장님이 이야기했던 부분도 일부 또 제가 준비한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메타버스는 결국 인터넷과 그래픽 디자인, 또 인공지능, 또 통신, 데이터 등의 첨단 ICT가 선물한 겁니다.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상상이 현실이 되는 매직이죠. 마술입니다, 이게. 이걸 또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아까 말씀 들으신 것처럼 가공, 추상의 어떤 메타와 현실을 뜻하는 유니버스의 조어입니다, 메타버스가. 아까 닐 스티븐슨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이 메타버스와 아바타의 개념을 창시하신 분인데, 스노크래시라고 하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이런 그 소설을 쓰신 분이죠. 소설가인데, 이 책입니다. 스노크래시. 이 닐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이 소설을 쓰면서 여기에 메타버스와 아바타의 개념을 그냥 자기의 상상으로 이렇게 썼던 것이 진짜 현실이 됐죠. 30년 후에. 이 사람은 30년 전에 어떤 생각으로 이런 글을 썼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 소설이 발표된 1992년은 모뎀을 통한 인터넷도 보급되기 전이었는데 30년 후에 지금을 마치 살다가 돌아가서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묘사가 사실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이런 분들이 있죠. 정말 천재 같은 분들, 지니어스한 분들. 아무튼 그 메타버스의 유래는 이렇다라는 것만 이해하시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환경 자체가 지금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물 경제, 주력 산업이 전부 다 부정적이고 위험하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지금 현재 상황에 있습니다. 유일하게 긍정적인 거 요거 하나입니다. 게임. 게임을 제외한 모든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전부 다 지금 부정적이고 위기 국면에 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 환경이 더 이렇게 실현이 되고 현실화되면 거의 뭐 아마 어마어마한 변화를 여러분들이 우리 10년 안에 충분히 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도시, 교통, 복지, 환경, 안전, 국방 할 것 없이 이제 관리자 중심의 모니터링에서 이 도시 자율화 중심으로 네트워킹 연결 기반의 도시 모니터링이 도시 내 사물, 이동체, 공간 등이 스스로 판단해서 동작하는 이런 식의 딱 이제 변화의 시기에 이제 다 이렇게 변해갈 겁니다. 그 한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넥스트 노멀과 뉴 노멀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기준, 그 다음에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길, 저 노란 저 세 개 단어만 좀 이해를 하셔서, 야, 이제는 뭐 내가 알고 있던 이거는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기준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어떤 기준을, 또 어떤 패러다임을, 또 어떤 방향을 찾아서 어떤 길을, 요 세 개에 대한 의문만, 이게 어렵지만 이거 고민해야 되는구나만 확신을 딱 가지시면 오늘 아침에 온 게 여기에서 아마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핵심 가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새로운 질서가 되고 기준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이렇게 찾아내고 설명은 못 하더라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만 가지고 있으셔도 굉장히 큰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이제 마무리인데요. 시대를 앞서간 분이거든요. 다산정약용 선생은요. 수원 화성 축조하고 기중기 발명하고 그 기양살이 24년 동안 이 아들하고 동생하고 같이 그때 당시 무슨 컴퓨터가 있어요. 무슨 뭐 전신이 전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수십 리기 수백 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소통해가지고 조선 중기 그 시대에 저서가 500건이 넘어요. 정말 천재죠, 천재. 그랬던 다산정약용 선생의 어떤 지식 경영을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류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자고 나면 바뀌고 자고 나면 바뀌어요. 저 조선 중기 때 600년 전에 저 어떤 지식 경영의 패턴을 현재로 딱 갖고 오는 평행 이론으로 재생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든 이길 수 있다.
저 역시 이기기 위해서 맨날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첫 화면에 디자인진흥원 위에 디지털 에너지라고 지향하는 저의 아젠다를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드렸는데, 디지털이 에너지고 디지털 에너지가 머니고, 부가가치의 어떤 질적 정대를 담보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회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패션 서울의 김정희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목차가 이제 블로그의 이해와 글쓰기 방법. 이제 블로그도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나한테 어떠한 블로그들이 나한테 맞는지를 좀 첫 번째 시간을 가질 거고, 두 번째는 이를 이제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좀 글을 써보는 시간. 근데 글 쓸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대목 정도와 키워드 설정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한 문장 정도 아니면 한 패러그래프 정도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끝으로 이제 글을 썼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노출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볼 거예요. 네, 블로그 다 아시죠? 뭐 어떤 의미인지. 사전적인 의미는 그냥 웹에 기록되는 행위를 우리가 블로그라고 해요. 그래서 웹 플러스 로그를 줄여서 이제 블로그라고 이제 하는데, 사전적 의미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이제 블로그란 무엇인가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은 몰라도 우리가 어떤 콘텐츠, 나의 일상생활을 어디에 올리는 공간, 이렇게까지 이제 다 이해가 되신 거죠, 그죠? 그러면 나한테 맞는 블로그가 그럼 무엇일까? 이 고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정해지는 게 거의 영구적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방금 선택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네이버로 이제 여러분께 좀 권유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블로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네이버에서 그 본인 계정 로그인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금 PC에서. 네, 그리고 블로그 만들기라고 네이버 창에서 블로그 만들기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뭔가 이런 글쓰기 블로그를 활용해서 돈을 결국 이제 버실 거잖아요. 버시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블로그, 실질적으로 이제 블로그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하는 사람들 우리가 인플루언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시장 잠깐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블로거들하고 인플루언서들의 시장이 어느 정도 되냐면, 예전에는 2017년에는 한 20억 달러, 한 2조 한 2천억 정도인데 지금 이제 150억 달러로 굉장히 지금 뛰었죠.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2조 5천억이 넘었어요. 전 세계 시장이고 밑에 이제 국내 시장이고요. 그리고 이런 블로거 인플루언서에도 이제 어떤 그런 레벨이 있는데, 흔히 말해서 이제 500명 이하 되시는 분들은 나노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거의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력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부터 사실상 서서히 이제 반응이 올라오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매크로, 메가까지 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오늘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다 이제 사업을 굉장히 좀 활발하게 하시는데 뭔가 홍보가 잘 안 돼서 이제 하시는 줄 알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비 창업자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불필요한 자료일 수 있긴 한데 이거는 제가 살짝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물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게 물건을 내가 어떻게 홍보를 해서 판매를 하시려고 이 자리에 이제 함께 하시는 건데, 물건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가장 이거를 돈을 적게 내고 효과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솔직히 인플루언서랑 같이 협업을 해서 홍보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사례를 이제 설명드린 건데, 이게 뭐냐면, 인플루언서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분들의 몸값이 굉장히 높았고, 이분들이 직접 하나 컨텐츠 올릴 때 막 30만원, 50만원, 심지어 100만원까지 육박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단가가 낮아졌어요. 적은 분들은 막 5만원, 7만원, 10만원이면 다 하세요. 왜냐면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인플루언서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블로거 분들이 많아지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떠한 욕심을 갖게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제품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제품이 없어요. 나도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보가 굉장히 안 돼서 이런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자꾸 연락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충분히 웹상에서 떠돌아다니는, 파워블로거 명단들이 있어요.
예. 필요하신 분 나중에 제가 드릴게요. 많이 요청을 하시게 되면. 근데 저도 그렇게 해서 검색을 했고,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DM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판매건의 얼마를 우리가 수수료를 줄 테니까 나랑 같이 브랜드 하나 만들어 보자 하늘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브랜드들이 다 탄생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정부 지원 사업 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판매가 어렵다고 하시고 정말 홍보를 좀 더 극대화할 하고 싶다 한다면 혼자 다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러한 어떤 기회들도 있고 방법들도 있으니까 충분히 도전해 보시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한 문장은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글 쓰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파워블로그 또는 뭐 이달의 블로그 이런 거 될 수 있는지 한번 조금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같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글을 써봐야 돼요. 그죠? 그럼 이제 글 쓰기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 기승전결, 육하원칙 이런 말씀은 다 들어보셨죠? 그죠? 그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기승전결 육하원칙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그냥 그러니까 기자가 글 쓰듯이 글 쓰면 네이버에 검색이 잘 안 돼요. 예,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얘네 네이버, 구글 다음들은 이게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이슈가 되거나 재미가 있거나 아까 말씀드린 정보성이 있거나 이런 거를 제일 먼저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그러한 키워드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를 많이 봐요. 그래서 그 컨텐츠를 우리가 이제 하나에 올렸어요. 올렸으면 여튼간에 우리가 내용이 남아있잖아요. 사진도 있고 여튼 그 내용도 있잖아요. 그거를 네이버 블로그는 뭐 지금도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그 워드프레스나 블로거나 이런 데는 거기에 업로드를 한 거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다른 데 트위터나 연동만 돼 있으면 자동으로 발행이 돼요. 일부 이런 블로그에는 이렇게 공유 버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유 버튼만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게시가 돼요, 여러분. 예. 근데 기본적인 공유는 네이버 그 블로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 곳에만 올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원소스 멀티 유즈라는 뜻이 내가 하나의 소스가 있다고 한다면 다양한 채널에 올리시라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래서 되게 소중하게 만드신 제품 콘텐츠를 한 곳에 활용하지 마시고 다양한 산업과 다양한 채널에 올리시라는 얘기를 끝으로 하고 저와 함께한 이 소중한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